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를 휘저으며 돌진했다. 빌딩 숲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마저 차갑게 얼어붙을 것 같은 밤, 대한민국 금융계를 호령하는 KH그룹의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끝난 지루한 연말 만찬의 여운이 그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6살 난 딸 강하은이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색색의 불빛에 매료된 듯 창문에 코를 밟고 있었다. 아빠, 저기 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커요. 우리 집 트리보다 10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하은의 맑고 천진한 목소리가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깼다. 지우는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겼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렇네. 하지만 우리 하은이 방에 있는 트리가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에이, 거짓말. 하은은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의 차는 부드럽게 움직여 신호대기에 걸렸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회장의 안색을 살폈다. 지난 5년간 강지훈 회장에게서 저런 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어린 아가씨뿐이었다. 5년 전 끔찍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강지훈은 스스로를 강철로 만든 성벽 안에 가뒀. 그는 더 냉혹하고 더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 되었다.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일과 딸, 하은을 위한 산만이 존재했.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젊은 재벌, 감정이 없는 얼음 인간이라 불렀지만 그가 매일 밤달에 잠든 얼굴을 보며 어떤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때였다. 하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갑자기 창문 유리를 가리켰다. 아빠, 저기, 저 아줌마 추워 보여요. 지훈의 시선이 딸의 손끝을 따라갔다.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골목 허귀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하고 해진 옷가지들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그마저도 맹렬한 겨울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절망과 체념의 기운이 그녀의 작은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왔다. 강남 한복판에서 노숙자는 드문 풍경이 아니었다. 지우는 평소라면 무심히 시선을 거뒀을 것이다. 연민은 그가 오래전에 버린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달랐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아프게 비쳤다. 김 기사, 잠시 차 좀 세워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없이 차를 길가에 붙였다. 지훈은 지갑에서 두꺼운 현금 다발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저분께 드리고 와요. 조용히. 네. 회장님.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동안 하은이는 여전히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잠시 후 하은이가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는 강지훈의 경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빠. 응. 하은아, 저 엄마랑 같이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뭐라고?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하은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 엄마요.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요. 나 엄마랑 아빠랑 우리 셋이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 그 말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하은이에게 완벽한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 넘치는 사랑을 주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 아이는 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아,
그건 안 돼. 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무언가에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더럽고 수척했지만 그 이목구비, 창백한 피부와 불안에 떨리는 저 눈동자. 지훈이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그를 살게 했던 얼굴. 운전기사가 여자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려 하자 여자는 겁에 질린 동물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 본능적인 반응.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저 몸짓까지도 너무나 익숙했다.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창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회장님. 놀란 운전기사가 그를 불렀지만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이 여자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햇살처럼 웃던 그녀의 미소,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불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분명히 죽었다고 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는 직접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차가운 유골함을 땅에 묻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너무나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망상인가? 여자는 갑자기 다가오는 거구의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지훈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지훈은 여자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마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걸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마침내 온전히 드러난 얼굴,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와 깊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아, 그의 아내, 강하은의 엄마.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 강철 같던 그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KH그룹의 회장 강지훈은 그 순간 길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은이가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달려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아빠의 전 부인이란다. 그것은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의 죽었던 아내가 그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이 기억을 잃은 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차가운 강남의 밤거리는 이제 그에게 거대한 미스터리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훈은 직감했다. 강지훈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5년 동안 억지로 쌓아올렸던 이성과 냉철함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서연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서 숨쉬고 있었고 지독한 현실의 냉기 속에서 떨고 있었다. 아빠의 전부인이라고. 하은의 해맑은 질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그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그 눈에는 오직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만큼 잔인한 것은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차에. 김 기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제야 지훈은 자신이 강남 한복판에서 수많은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김 기사, 이분을 병원으로 모셔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병원 말입니까? 그래. KH 메디컬 센터, VVIP 병동으로.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KH 메디컬 센터는 KH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사립병원이었다. 철저한 보안과 비밀 유지로 정평이 난 곳이었다. 지훈의 지시에 김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연아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하지만 연아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김 기사의 손길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 마치 학대당한 동물이 갑작스러운 접촉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은 지훈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밝고 사람을 좋아했던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버렸단 말인가. 가까이 오지마. 저리가 연하는 겁에 질려 소리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당장이라도 도망칠 기세였다. 지훈은 김 기사를 물러서게 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당신은 다친 것 같아서 도와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연하의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때였. 아빠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 아이는 겁먹은 연하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줌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어떤 경계심도 녹여버리는 힘이 있었다. 연하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의 불안한 시선이 하은이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연하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을까? 아니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성의 조각이었을까? 하은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연하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연하는 움찔했지만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하은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안 추워요. 내 목도리 해줄게요. 하은이는 자신의 목에 둘러져 있던 분홍색 앙고라 목도리를 풀어 연하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텅 빈 눈물이었다. 지훈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5년의 세월이 그와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었지만 핏줄의 끌림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하은이를 안아 올리고 연하를 향해 말했다. 갑시다. 따뜻한 곳으로. 이번에는 연하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은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순순히 지훈의 차에 올랐다. KH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은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지훈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병원장은 최고의 신경외과 및 정신과 전문의들로 팀을 꾸렸다. 연하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편안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길거리의 남루한 옷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지훈은 검사실 박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검사를 받는 연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해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5년 전 그날 연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진건설이 부도 처리되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일궈온 장인은 배임과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의 유품을 정리하고 돌아오던 연하는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전소되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는 명백히 서연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아내와 장인을 동시에 잃은 슬픔과 충격, 그리고 어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살아서 돌아온 연하의 존재는 지난 5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연아를 죽이려 했고 세상이 그녀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누구였을까? 왜 연아는 기억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생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 분노가 피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자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정체 모를 누군가를 향한 분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죠. 환자분은 심각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의사는 CT와 MRI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뇌의 물리적인 손상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기능이 매우 쇠약해져 있습니다. 팔과 등 부위에는 오래된 상처들도 보입니다. 아마도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기억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의 의지와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연아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24시간 돌볼 것을 지시했다. 하은이는 집으로 돌려보낸 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도진 실장을 병원으로 호출했다. 김도진은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고요한 병실. 연아는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척해진 뺨,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었다. 미안해. 연아야,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났다.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우는 연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5년 전 서진건설부도 사건과 내 아내 서연아 교통사고 건 처음부터 전부 제 조사에.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들어 있는 여자를 흘끗 보고는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표정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당시 수사 자료는 믿지 마.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경찰도, 검찰도, 그 어떤 공식 기록도 믿지 마. 우리 사람들을 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까지 전부 뒤져.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5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 사소한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파헤쳐.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다짐하는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조용했던 사자가 마침내 포효를 시작한 것이다. 서연아의 귀환은 그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KH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 산하에 극비의 태스크포스 팀이 소집되었다. 팀의 이름은 그림자.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강지훈 회장과 총괄 책임자인 김도진 실장. 단 2명뿐이었다. 그림자 팀은 KH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었다. 국정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월스트리트에서 스카우트된 천재적인 금융 분석가, 그리고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지닌 화이트 해커까지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에 묻혔던 서진건설부도 사태의 관뚜껑을 여는 것이었다. 김도진 실장은 팀원들에게 공식적인 수사 기록을 배부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 검찰 조서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진건설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해외 프로젝트의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서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시도하다가 결국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합니다. 금융분석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서진건설의 재무구조는 분명 위험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회사를 절벽 끝으로 몰아간 느낌입니다. 그의 말에 해커가 동의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 회장님의 개인 이메일과 회사 내부 서버를 복원해봤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들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부도 직전 3개월 동안 주요 거래처들이 거의 동시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압박도 비정상적으로 거셌고요. 이건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김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5년 전의 신문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진건설의 위기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유독 한 기업이 구원투수인 것처럼 등장했다. 바로 최만식 회장이 이끄는 태양그룹이었다. 당시 태양그룹은 서진건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다. 언론은 이를 위기에 빠진 동종업계를 돕는 영웅적인 결단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끝까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인이 사라진 서진건설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양그룹의 헐값에 넘어갔다. 결국 모든 과실은 태양그룹이 차지했군. 김 실장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교활한 늙은 여우 최만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당시 서진건설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조사해 특히 서 회장님 사망 직전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을 위주로 그림자팀은 흩어져 서진건설의 전 직원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의 행적이 묘연했다. 재무팀의 박성철 부장. 그는 서 회장의 최측근으로 20년 넘게 회사의 자금 흐름을 총괄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서 회장이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돌연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박성철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기록을 지우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림자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팀은 그가 가명을 쓰고 남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낚시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도진 실장은 직접 남해로 향했다. 낡은 방파제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박성철은 5년의 세월 동안 폭삭 늙어 있었다. 한때 대기업의 엘리트 간부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풍파에 찌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김 실장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박성철 부장님 되십니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성철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누구요? 사람 잘못 보셨소. 서진건설 재무팀의 박성철 부장님. 맞으실 텐데요. 저는 KH그룹의 김도진 실장입니다. KH그룹이라는 말에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할 말 없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오. 박성철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김 실장은 그의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지훈 회장님의 명입니다. 서연아 사모님,
살아계십니다. 박성철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김 실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아계신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년 전 서진건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갑자기 잠적하신 겁니까? 박성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은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박성철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태양그룹은 처음부터 서진건설을 집어삼킬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서진건설의 자금줄을 막고 주요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검은 손이 나타나서 회장을 협박했다. 그들은 박성철에게 접근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서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만들라고 위협했다. 그들은 제 아들과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짓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고 회장님은 꼼짝없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장님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저도 죽일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그의 증언은 서진건설의 부도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태양그룹과 그 배후의 검어손이 개입된 추악한 범죄였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김도진 실장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 곧장 강지훈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지훈은 병실 간이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잠든 연하의 손을 잡은 채 김 실장의 보고를 들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지훈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최만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검은 손.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빚진 그대로, 아니, 수백 배, 수천 배로 되돌려줄 거야. 내 아내와 장인어른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어둠이 내린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집행할 냉혹한 심판자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서연아에게는 천천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KH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은 더 이상 차가운 치료 공간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세심한 지시 아래 병실은 그녀가 좋아했던 따뜻한 아이보리색 벽지로 바뀌었고 창가에는 싱그러운 난초 화분이 놓였다. 세상과 단절된 그녀를 위해 최신 영화와 책들이 채워졌고 지훈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이면 딸 하은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찾아왔다. 6살짜리 딸 하은이는 최고의 치료사였다. 아이는 기억을 잃은 엄마를 낯설어하지 않았다. 그저 몸이 아픈 예쁜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은이는 매일같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동화책을 가져와 조잘조잘 읽어주었다. 연아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지만 하은이가 곁에 있을 때만큼은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아주 가끔 입꼬리를 살짝 올리기도 했다. 지우는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아내에게 그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었다. 낮에는 KH그룹의 냉철한 회장으로 돌아가 김도진 실장이 보고하는 그림자 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밤이 되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그는 오직 한 여자와 한 아이의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던 연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우는 딸을 재운 뒤 병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요한 병실에는 연아의 고른 숨소리와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 평화를 깬 것은 연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잠꼬대였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 지우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연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인상을 쓰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를 짚었. 그때 연아의 입에서 다시 한번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명하면 안 돼요. 그건 함정이야.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 그는 숨을 죽인 채 연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연아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만식 회장,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악마 같은 사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성철 부장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최만식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언가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연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갑자기 연아가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끔찍한 비명이었다. 연아는 용수철처럼 상체를 일으키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지우는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연아야, 괜찮아. 나야. 지훈이야. 그냥 꿈이야. 꿈. 연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방금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떤 나쁜 아저씨가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내가 울면서 말렸어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는 듯했다. 누군지 기억나? 그 나쁜 아저씨. 지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웠다는 것밖에는. 그녀는 다시 공포에 질려 떨었다. 지우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가 악몽의 조각들을 모두 털어놓을 때까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기억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붓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만은 분명했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그녀가 겪어야 할 고통의 서막이기도 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연아는 그날의 악몽 이후 말이 조금 더 늘었고 감정 표현도 미세하게 남아 생겨났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 증세도 심해졌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나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발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날은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비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를 번쩍였다. 그 강렬한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병실 창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순간 연아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그녀의 눈앞에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이 사라지고 5년 전 그날 밤의 지옥 같은 장면이 덮쳐왔다. 빗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미친 듯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을 실은 차는 눈물과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그 차는 끈질기게 그녀를 추격해왔다. 공포에 질려 속도를 높였지만 커브길에서 결국 따라잡히고 말았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차 옆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숨이 막혔다.
부서진 운전석 문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비에 젖은 남자의 실루엣.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를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이것만 없으면 모든 게 깨끗해져. 남자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차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다음 순간 끔찍한 굉음과 함께 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남자는 불길에 휩싸인 차를 등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를 강타하는 끔찍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아, 안 돼.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의 기억은 악몽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잔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었다. 연하야, 정신 차려. 지훈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연하는 그의 품에 안겨 발작적으로 흐느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차가 불탔어. 나는 맞았어. 너무 아팠어. 그녀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다. 조각난 기억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지우는 울부짖는 아내를 끌어안은 채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만식은 단순히 장인의 회사를 빼앗은 것을 넘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며느리마저 죽여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최만식,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 연하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강지훈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이제 그는 자비도 용서도 없는 완벽한 폭풍을 준비할 것이다. 서연아의 처절한 기억이 되살아난 그날 밤, 강지훈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진정제를 맞고 고통스러운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뒤 병실을 나와 KH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사냥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냥터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최만식이라는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였다. 분노와 슬픔은 그의 안에서 이미 차갑게 결정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상대를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냉혹한 전략의 원료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돈, 권력, 명성, 그리고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다음 날 새벽, 김도진 실장을 포함한 그림자팀의 핵심 멤버들이 그의 집무실로 소집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에 긴급 호출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창을 등지고 서서 그들을 맞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변경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단순히 5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태양그룹, 그리고 최만식 회장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다. 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양그룹은 KH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전면전은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될 것이 뻔했다. 법의 심판 물론 받게 해야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그가 내 아내와 장인어른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지우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태블릿 화면에 태양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들을 띄웠다. 수십 개의 계열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전쟁은 조용하게 시작한다.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일 것이다. 최만식은 포위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숨통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첫째,
자금주를 공격하라. 금융분석팀은 태양그룹의 가장 취약한 계열사부터 공략한다. 해외 투기 자본과 연계하여 주가에 충격을 줘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신용 등급을 하락시켜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도록 만들어라. 태양이라는 거인의 발목을 먼저 묶어두는 거다. 둘째, 내부를 흔들어라. 보안팀은 태양그룹 내부에 우리의 정보원을 심어 최만식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의 로비 자료, 탈세 증거, 썩은 부분을 찾아내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해. 특히 최만식의 아들인 최영민 상무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 오만하고 무능한 황태자는 언제나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니까. 셋째, 명예를 더럽혀라. 언론을 이용한다. 처음에는 태양그룹의 제품 결함이나 고객 불만 같은 사소한 기사부터 시작해 대중의 뇌리에 태양그룹은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서서히 심는 거야. 신뢰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법이다. 지훈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 사냥을 통해 갈고 닦은 그의 능력이 복수라는 목표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그림자 팀원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두 개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KH그룹의 심장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냉혹한 사령관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수천억의 자금이 움직였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을 거듭했다. 태양건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부딪혔고 태양화학의 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를 떠돌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과 아빠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병실에서 연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연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완전히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지훈과 하은이를 향한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지훈을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하은이를 내가 지켜주고 싶은 아이로 인식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과일을 깎아 연아에게 건넸다. 연아가 조심스럽게 포크로 사과를 찍어 입에 넣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비록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매일 들어왔던 이름을 학습한 결과일지라도 지훈의 심장은 거세게 울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정말 우리가 부부였나요? 그리고 하은이가 우리 딸이고요.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 무척 사랑했고 하은이는 우리에게 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지훈의 말에 연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잠든 하은이의 얼굴을 애틋하게 쓸어보았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사랑의 감정은 그녀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인 동시에 지훈에게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김도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는 끝났나?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태양화학의 탈세 자료, 언론사에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될 겁니다. 좋아. 시작해. 전화를 끄는 지훈은 다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조용한 선전포고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최만식은 영문도 모른 채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으며 서서히 쓰러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림자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일 것이다. 전쟁의 서곡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잔혹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심장, 서울 중심부의 우뚝 솟은 티타워의 최상층, 최만식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공과 오만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왕국 같았고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최만식은 두툼한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최근 한 달 사이 태양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에서 발생한 자잘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였다. 태양화학의 주가는 악성 루머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태양건설은 자금줄이 막혀 해외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신문 사회면에 태양화학의 과거 탈세 의혹에 대한 기사가 작게 실리기까지 했다. 이따위 사소한 일들로 내 시간을 뺏지 말란 말이다. 최만식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쳤다. 그의 나이 일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사업가에게 이 정도의 위기는 그저 성가신 파리떼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시기하는 좀스러운 경쟁자들이 벌이는 치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하지만 KH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주식을 공매도하는 세력의 배후에 KH금융계열사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보고가. 강지훈, 그 애송이 말이냐. 최만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머릿속의 강지훈은 여전히 5년 전 아내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풋내기 총수에 불과했다.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주제에 계집애처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놈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는 강지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강지훈은 감정이 메마른 돈 버는 기계일 뿐 자신처럼 사람을 다루고 판을 짜는 능력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최근 KH그룹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그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뺏어오려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최만식은 강지훈의 차가운 눈동자 뒤에 얼마나 뜨거운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신의 오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아들이자 태양그룹의 상무인 최영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흑자 부도라도 나는 거 아닙니까? 최영민은 무능하고 성급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최만식은 혀를 찼. 시끄럽다. 호들갑 떨지 마라. 이 애비가 괜히 태양그룹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줄 아느냐. 다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 나가. 최만식의 불호령에 최영민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 그는 아들의 나약함에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자잘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고 강지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멋진 한 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정부가 판교 제3테크노밸리 건설 프로젝트에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총 사업비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향후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이끌어갈 거대한 국책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었다. 당연히 태양그룹과 KH그룹 모두 사활을 걸고 달려들 프로젝트였다. 최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나를 흔들어 좋다. 이 판에서 누가 진짜 왕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모든 계열사의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입찰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몇몇 임원들이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며 반대했지만 최만식은 듣지 않았다. 위험부담이 최만식에게는 기회일 뿐이다.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금난 따위는 한 번에 해결돼. 은행놈들도 우리 앞에 줄을 설 것이고. 강지훈, 그놈은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의 광기 어린 자신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태양그룹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일부 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최만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승리라는 달콤한 열매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강지훈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KH그룹의 집무실. 김도진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최만식이 미친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전부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셔. 강지우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태양그룹의 위태로운 자금 흐름도를 향해 있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수주가 아니었어. 최만식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지. 그제야 김도진 실장은 강지훈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격은 태양그룹을 흔들어 최만식을 조급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하기 위한 미끼였다. 그리고 최만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다. 그는 스스로 제국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절벽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타워가 어둠 속에서 거만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냥감을 몰 때는 가장 넓고 화려한 함정으로 유인해야 하는 법이지. 최만식은 지금 자신이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모든 퇴로가 막힌 거대한 철창일 뿐이다. 며칠 후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태양그룹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축배를 들며 광수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지훈을 꺾고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축배를 든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강지훈이 파놓은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굳게 문을 잠그는 일뿐이었다. 전쟁터의 포성은 멀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지훈의 치밀한 포위 작전이 한창이었지만 KH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섬이었다. 그 섬에서 5년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봄이 오고 있었다. 서연아는 더 이상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다. 심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시작한 미술치료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검은 선들만 가득했던 스케치북은 어느새 조금씩 색깔을 되찾아갔다. 노란색 병아리, 파란 하늘, 그리고 언제나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하은이가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하은이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되고 있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은 그녀의 텅 빈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하은이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귀를 기울였고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변화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낮 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을 치렀든 병실 문을 열기 전에는 언제나 갑옷을 벗고 피냄새를 지웠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녀들 앞에 엄마, 이것 봐요. 제가 우리 가족 그렸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아빠와 작은 하은이, 그리고 그들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연아는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저편에서 무언가 아련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예쁘다. 웃는 모습. 그 혼잣말 같은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연아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의사처럼 그녀의 상태를 분석하거나 형사처럼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옛 추억을 들려주는 남편처럼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지. 그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던 자신의 풋풋했던 시절을 연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며칠 뒤 지우는 의사와 상의 끝에 그녀를 병원 옥상에 있는 작은 온실 정원으로 데려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달리 온실안은 따뜻한 습기와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걷던 연아의 발걸음이 하얀 프리지어 꽃밭 앞에서 멈췄다. 간탈한 요소스림한 프리지어, 이 향기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야, 프리지어. 그 순간 연아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에게 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을 내밀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심장이 떨렸던 감각, 행복감, 그 감각만큼은 생생했다. 방금 꿈을 꾼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이 꽃을 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거 나였어. 당신에게 청혼하던 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쳤던 기억의 문틈으로 새어나온 한 줄기 빛. 그것은 그에게 복수의 명분을 넘어선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행복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용기를 내어 집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가져왔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병실 침대에 연아와 나란히 앉아 앨범을 첫 장에는 앳된 모습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함께 첫눈을 맞았던 겨울날의 사진, 그리고 마침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아와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결혼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 속의 연아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예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신부였지. 연아는 사진 속의 지훈과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한결같은 헌신과 다정함,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자신과 하은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지는 그의 눈빛. 기억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앨범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기억해주지 못해서. 지우는 조용히 앨범을 덮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연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기억하지 않아도 돼. 과거의 서연아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내가 다시 사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당신도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사랑해주면 돼. 우리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먼저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지훈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여자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도둑 맞았던 그녀의 인생을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의 손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도진 실장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함정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을 기다립니다. 지훈은 연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적을 향한 서늘한 결의가 공존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손 안에서 울린 진동은 사랑의 속삭임을 끝내고 전쟁의 북소리를 울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서연아의 손을 한 번 더 굳게 잡았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섰. 그의 등 뒤로 따뜻한 세상이 닫히고 그는 다시 냉혹한 사냥터의 지배자로 돌아왔다.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도진 실장의 얼굴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한교 프로젝트를 따낸 후 축배를 들며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지금 모든 자금을 프로젝트 초기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최만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두 개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첫째는 5년 전 서진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재무 담당자 박성철 부장이 언급했던 원본 회계장부, 그리고 둘째는 최만식의 제국을 지탱해온 검은 돈의 흐름, 즉 비자금이었다. 그림자팀을 다시 소집해 지금부터 24시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두 가지를 찾아낸다. KH그룹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첫 번째, 타겟. 서진건설의 마지막 재무이사였던 이진석을 찾아 박성철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가서 회장님의 지시로 이중장부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최만식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료를 만들었던 박 부장과 달리 이진석 이사는 끝까지 서 회장님 곁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야. 아마도 최만식의 눈을 피해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을 거다. 하지만 회장님, 이진석 이사는 5년 전서 회장님 장례식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최만식이 먼저 손을 썼을 가능성도, 그렇다면 그의 시체라도 찾아내 그가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야 해. 두 번째, 타겟. 최만식의 비자금이다. 지우는 화이트해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태양그룹의 모든 서버를 다시 훑어 암호화된 파일, 유령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오간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 최만식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증거를 잡아내야 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늙은 거미를 끌어내리려면 그 거미줄 자체를 불태워버려야 하니까. 명령은 떨어졌고 그림자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진석 전 이사를 찾는 작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모든 기록을 지우고 사라진 상태였다. 금융거래, 통신, 기록, 출입국 기록까지 그의 이름으로 된 흔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 그의 가족, 친척, 친구, 대학 동문까지 연관된 모든 인물의 계좌를 샅샅이 뒤져 아주 사소한 돈의 흐름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보고해. 몇 시간의 지옥 같은 추적 끝에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발견되었다. 이진석 이사의 노모가 매달 2번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농협 계좌에서 정확히 50만 원씩을 송금받고 있었다. 송금인의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패턴은 일정했다. 그리고 그 농협 지점 주변에 CCTV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남자의 걸음걸이와 체형은 5년 전 이진석의 모습과 일치했다. 김도진 실장은 즉시 정예 요원 2명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그들이 찾아낸 곳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민박집이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극도로 경계하는 눈빛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년의 세월 동안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린 탓에 저추해졌지만 그는 분명 이진석이었다. 누구시여? KH그룹의 김도진 실장입니다. 이진석 이사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KH그룹이라는 말에 이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었다. 최만식 회장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강지훈 회장님의 명으로 왔습니다. 이진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좁고 곰팡내 나는 방 안에서 김 실장은 본론부터 꺼냈다. 서연아 사모님, 살아계십니다. 이진석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거짓말, 그럴 리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5년 전의 진실을 밝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며 서 회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최만식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왔.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지훈 서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의 낡은 장판을 뜯어냈다. 그 밑에는 비닐에 여러 겹 쌓인 USB 하나와 작은 회계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엔 최만식이 서진 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공작의 증거와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몰래 모아두신 자료들입니다. 바로 그 시각 KH그룹 펜트하우스에서도 또 다른 승전보가 울렸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화이트해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모니터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암호화된 파일들이 떠 있었다. 최만식의 비자금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 세탁을 한 뒤 현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내역입니다. 금액과 날짜, 전달 방식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강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하나는 최만식의 과거 범죄를 입증할 원본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현재 그의 권력을 지탱해주고 있는 부패의 고리였다. 김도진 실장에게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도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김 실장, 태양그룹 주주총회가 언제지 일주일 뒤입니다. 좋아. 그날을 우리의 대의로 삼는다. 최만식이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둥과도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일주일 뒤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티타워의 대현 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축제의 열기가 가득했다. 오늘 주주총회의 주인공은 단연 최만식 회장이었다.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은 승리자로서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서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만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태양그룹의 회광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다. 주주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최만식은 그 박수갈채를 만끽하며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강지훈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강지훈,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격차다. 너는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녀야 할 운명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정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심판자 같았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등장은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은 수백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며 마치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당당하고 침착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곁에는 김도진 실장이 얼음 같은 표정으로 뒤따랐다. 단상 위의 최만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게 누굽니까? KH그룹의 강지훈 회장 아니십니까? 변변치 않은 저희 잔치에 예고도 없이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려 그의 말에는 조롱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강지훈은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최만식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잔치를 축하해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만식 회장. 그는 회장이라는 단어의 경멸을 담아 힘주어 말했다. 당신의 거짓된 성공에 마침표를 찍고 훔쳐간 인생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러 왔습니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요. 최만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르락해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김도진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김 실장은 노트북을 연 회장의 영상 시스템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최만식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그 자리에 낡고 빛바랜 회계장부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최 회장 강지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5년 전 당신이 불법으로 집어삼킨 서진건설의 진짜 회계장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서진건설의 자금줄을 막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모든 추악한 과정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최만식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이진석 전 이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최만식이 어떻게 자신과 박성철 부장을 협박하여 거짓 장부를 만들게 했는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상세하고 처절하게 증언했다. 저놈이. 최만식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주주들의 표정은 이미 충격과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회사를 빼앗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의 흐름도였다. 스위스 비밀 계좌, 유령 회사,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당신이 지난 10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이 검은 돈으로 당신은 펍을 사고 권력을 샀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던 겁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최만식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증거 있나? 내 놈이 하는 말은 모두 음해고 모략일 뿐이야. 나는 결백해. 당장 저놈을 끌어내. 그가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순간 강지훈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비수를 꺼내들었다. 증거 말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가. 강지훈은 연 회장 입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신호에 맞춰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김도진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지만 단아한 얼굴, 공허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눈동자. 서연하였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했다. 최만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그는 귀신에게라도 말하듯 중얼거렸다. 연아는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상 위에 무너져 내린 저 노인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마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연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최만식, 당신은 5년 전 서진건설을 빼앗고 그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내 아내를, 바로 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 당신을 배임, 횡령, 탈세,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르고 수사관들이 최만식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몸부림쳤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다. 이건 음모야, 강지훈. 내 놈이 꾸민 짓이지. 하지만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연회장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이, 그의 오만과 탐욕이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끌려가는 최만식을 경멸 어린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연하의 눈을 가려주며 그녀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보호했다. 그의 거대한 복수극은 가장 화려하고도 완벽한 피날레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최만식의 왕국이었던 태양그룹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양게이트의 전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만식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백일화에 드러났.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몇 달 뒤 법원은 최만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 최영민을 비롯한 공범들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5년 전 억울하게 쓰러져갔던 서진건설과 서정진 회장의 명예는 비로소 회복되었다. 태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일부 건실했던 계열사들은 KH그룹에 인수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강지훈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연아는 퇴원했다. 그녀의 기억은 끝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5년이라는 공백은 그녀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진 페이지로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서연아가 아닌 현재의 서연아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세상은 이제 강지훈과 강하은이라는 두 사람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강지훈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아내와 딸의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그는 KH그룹의 회장으로서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일이 아닌 가족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찾았다. 5년 전 지훈이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처음 발견했던 그 차가운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빠. 더 높이 하은이가 그네에 앉아 깔깔거리며 외쳤다. 지훈은 힘껏 그네를 밀어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란 가을 하늘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연아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1년 동안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찬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은 숨이 찬 하은이를 그네에서 내려주고 연아의 곁으로 와 앉았다. 하은이는 다람쥐처럼 달려가 풀밭 위를 뛰어다니는 비둘기들을 쫓아갔다. 행복해 보여. 지훈이 연아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 연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 응. 하이스크리에 행복해.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 기억을 잃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 굳게 잡았다. 과거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만큼이나 나를 사랑해줬어. 그리고 하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는 연아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내가 매일 당신을 더 사랑할게. 어제의 기억이 없어도 내일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연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를 아쉬워하기보다 새로 얻은 현재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때 하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에게 달려와 와라간겼다. 아이의 얼굴은 신나게 뛰어논 탓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나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우리 딸 하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외쳤다.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하은이랑 같이 있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아이의 천진한 한마디. 그것은 1년 전 겨울밤 차가운 거리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지훈과 연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녹여내고도 남을 만큼 따뜻하고 환했다. 지훈은 두 팔을 벌려 아내와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연아의 온기와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느껴졌다. 5년간의 지독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사랑, 산산조각 났던 세상,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이었다. 저 멀리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세상에는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닌 행복의 진정한 시작이었다.